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월 2일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금리 상승과 국가 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또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는 형태의 연착륙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아우디의 전기차 주행거리를 깜깜이로 인증해놓고 단순 실수로 일축하며 제재를 꺼리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경매 시장은 신고가를 경신하며 유례없는 화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최대 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적 악화로 담보가 처분될 경우 심각한 경영 리스크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주식담보대출. 주가 하락 등으로 주담대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됩니다.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지만 최대 주주가 이를 이용할 경우 주요 불안 요소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상장사 명성 TNS는 최대 주주 담보 물량이 전량 매각됐습니다. 다음으로 3.5%를 보유한 투자자가 최대 주주가 됐지만 이들도 주담대 계약이 진행 중이라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0.5%에 불과한 지분만 남게 됩니다. 성장산업인 2차 전지를 앞세워 기업 공개를 한 지 3년도 안 돼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는데 주주들에게는 날벼락입니다. 공시에 올라가져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상장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난 거는 개선 계획서는 다 제출을 했거든요, 거래소에. TI 포맨 등으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지엔코의 최대 주주 큐로컴의 주담대는 최근 3개월 동안 13%포인트 증가해 23.25%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주주 지분이 10% 미만이거나 주담대 급증으로 최대 주주 변경 가능성이 높아진 회사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익스솔루션의 최대 주주는 보유 주식 전량이 주담대로 묶여 있고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DAP 등도 최대 주주 주담대 비율이 높습니다. 또 HLB와 HCT는 주담대 상한을 위해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등이 주식을 일부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최대 주주의 주담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경매 시장만큼은 상황이 다릅니다. 종전 기록을 속속 갈아치우며 유례없는 화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신인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경매로 나온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 감정가 12억 원의 이 아파트의 최종 매각가는 14억 5,980만 원. 처음 가격의 122% 수준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8억 5천만 원 수준의 송파구 풍납동 아파트 매물에는 응찰자만 56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경매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난 2월 한 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는 모두 379건으로 집계됩니다. 이 가운데 283건, 74.7%가 낙찰됐습니다. 서울로만 범위를 좁히면 낙찰률은 80%, 월간 사상 최고치입니다. 최근 3년 동안 40%에서 50%대였던 낙찰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경매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법원 휴정이 이어지면서 지금 낙찰받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는 조급함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매 시장의 이 같은 화랑은 아파트 매매 시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2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458건으로 지난 1월 5,683건의 25.7%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7.6% 수준입니다.
이사 대책으로 인한 주택 거래 감소 등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에도 법적 분쟁 등 위험성이 있는 경매 입찰의 수요가 몰리는 것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과 부동산 바닥 매수 심리가 여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우리나라가 가진 접종 역량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위험을 높이고 의료 시스템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26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나흘간 누적된 접종자 수는 총 2만 3,086명. 우리나라 사람 10,000명 중 약 4명이 접종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 중에서는 7.16%가,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 중에서는 1.59%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속도만 보면 느린 편입니다. 독감 백신 기준 국내 예방접종 역량은 3개월에 1,500만 명 수준으로 하루에만 약 17만 명 접종이 가능합니다. 독감 백신처럼 동네 병원에서 맞기 어려운 탓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물량 부족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백신이 한 번에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초반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백신이 이분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들쭉날쭉하잖아요, 지금. 현장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현재 공급이 확정된 1분기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75만 명분에 화이자 5만 8,500명분. 정부가 계획했던 1분기 접종 인구 130만 명에 비하면 모자랍니다. 2분기 접종 인구에 대해 정부는 900만 명을 계획한 상황. 정부가 3월 말 도입된다고 밝힌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은 한국경제TV 취재에 따르면 3월 22일경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외에 2분기 공급이 확실해진 백신은 화이자와 개별 계약한 350만 명분에 국제백신 공동구매기구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129만 8,400명분,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모더나 2천만 명분을 모두 2분기부터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노바백스는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 국내 도입이 요원하고 얀센도 지난달 27일에나 국내에 허가 신청을 접수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모더나는 5월에나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4, 5월 백신 보릿고개를 지나 하반기에 접종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여러 방향에서 우려합니다. 너무 길어지게 되면 초반에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 후반에 되면 항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어력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맞았는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또 후반에 유행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접종을 빠른 속도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하반기 접종은 코로나 집단 감염이나 독감 유행 시기와 맞물릴 수 있어 정부의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으셨습니까? 혹시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시라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놓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올해 미리 준비해야 할 절세 전략에 대해서 짚어드립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소득세 환급제도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강미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올해는 좀 앞으로 더 이제 돌려받고 싶은지 더 챙기셔서. 예, 부모님도 젊으시고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으니까 제가 받고 싶은 건 욕심인 것 같고 지금 수준으로 계속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한 150 정도? 예, 돌려받고 있습니다. 보통 돌려받으신 적이 많은지 아니면 토해내야 된 적이 많으신지? 반반이에요. 지금까지 항상 2월은 받을까 이번에 또 급여에서 떼가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뭐 직장생활 오래 하면은 그 정도는 대부분 컨트롤을 하잖아요.
여러분 연말정산 많이 받으셨나요?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13월에 월급이 아니라 13월에 세금 폭탄이 되기 십상입니다. 지난 10년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았을까요? 지난해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수는 1,900만 명을 넘습니다. 이 중 3명 중 2명꼴로 세금을 돌려받았고 돌려받은 세액은 1인당 평균 60만 원 선입니다.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보면 실제 돌려받은 사람들도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부와 문화비 공제 등 새로운 공제 항목들이 늘어났고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자 수가 증가한 점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한편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연봉자들은 어떨까요? 최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 근로자 3명 중 1명은 세금을 토해냈는데요. 이들은 1인당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 평균보다 4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추가로 세금을 토해내는 고연봉자 비중도 10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은 근로자들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37%는 연봉이 아주 낮거나 각종 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경제 성장에 따라 근로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어 면세자 비율이 2, 3년 후에는 30% 초반까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여전히 2배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나름 노력해온 걸로 보이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로 본 연말정산 추이 짚어드렸습니다. 네,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에 못 미치셨더라도 아직 낙심하긴 이릅니다. 남아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공제 혜택들 어떻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김보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금 돌려받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왜 돌려받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00만 원 정도는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2배 이상 다시 지불해야 돼서 저는 바뀐 게 없는데 왜 환급을 못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내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중고교생 교복이나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취약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월세 납입 증명 서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알려졌지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역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 치료비도 의료비 항목에 포함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구분되지 않는 만큼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처리 금액이나 동네 의원, 장기 요양기관 등에서의 의료비 역시 때때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경정 청구 역시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 세액공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사실 확인이 되면 신고 후 1, 2개월 내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2015에서 2019 기속연도 5년치에 대해서만 경정 청구가 가능하고 2020 기속연도에 대한 경정 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내년 초에 받게 될 연말정산 환급분도 지금부터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 이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양재PB센터 정성진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이 내년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우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를 가입하시거나 기존 납입자는 납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나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개인형 IRP 계좌라는 것이고,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 가입하셨던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이후로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연령이나 소득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합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IRP 계좌에만 700만 원을 모두 납입하는 경우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에만 700만 원을 납입하면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받는 점 따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을 굴리는 계좌인 거고, 이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따로 이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서 가입하는 상품일 텐데, 이 세액공제 혜택이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까지고 IRP라고 하는 이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 700만 원까지니까 연금저축을 연 400만 원 내고 있는 사람이 IRP 계좌를 개설해서 이 납입하게 되면 연 300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IRP를 이용하면 300만 원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공제 혜택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외에 작년부터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내년 2022년까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늘렸습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이 있는데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존처럼 7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 요즘 많이들 가입하시는 ISA 계좌, 즉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의 만기 도래분을 따로 쓰지 않고 노후를 위해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하게 되면 납입분의 1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잘 챙겨야 된다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영수증을 잘 챙겨야 된다고요? 네.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데 일부 항목의 경우는 따로 영수증을 챙길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할 주요 항목들은 의료비 공제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을 하는 경우인데요. 구입할 때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구입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는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또한 취약 전 아동의 학원이나 태권도 같은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분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예. 이 안경 쓰시는 분들이나 자녀 학원 보내시는 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군요. 올해부터 이 공제 혜택이 새로 생기거나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올해부터는 그 종이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구매할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올해부터는 신문 구독료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이것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고 해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분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적용기한도 올 6월에서 올 연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예, 팀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은행 양재PB센터 정성진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두 번째 주제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그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우려로 잡았습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총 20조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 3차 때보다 지원 대상이 200만 명 더 늘었는데 이 노점상과 일용직, 대학생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지수희 기자입니다. 넓고 두텁게라는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에 집중됐던 자영업자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가 포함됐고 일반 업종 지원 대상 매출 한도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규모 음식점과 학원을 비롯해 편의점 등 62만 개 사업체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도 최대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피해 상황에 따라 촘촘하게 지원됩니다. 여기에 전기료 감면을 더하면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받는 셈입니다.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 설계를 통하여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 개가 늘어난 총 385만 개의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취약계층 지원도 넓고 두터워졌습니다. 특히 노점상 4만 개소에 50만 원이 지원되고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돌봄교사 지원 대상자도 86만 명으로 늘었고 법인 택시기사 지원금도 20만 원 상향된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정부는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 8천억 원, 백신 공급 등 방역 대책에도 4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1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오르고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현석 기자입니다. 이번 추경재원 가운데 9조 9천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합니다. 평소 같으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물량이지만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발 충격으로 국내 국채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7월 1.28%였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미 지난달 1.97%까지 오르며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채가 또 한 번 쏟아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 금리는 상승해 결국 가계와 기업의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장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불안 요소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금리를 높이게 된다면 이건 당연히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압박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라비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3%에서 48.2%로 올라섭니다. 지난해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46%를 크게 넘어서는 겁니다. 이후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따라 정부의 국가부채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전반적인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보다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위로지원금,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손실보상법 등 앞으로 줄줄이 돈 쓸 일들만 남았습니다.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가 채무를 1,070조 원으로 전망했는데 국가 채무가 올해 당장 1,000조 원을 넘어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는 형태의 연착륙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수소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그룹 수장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오후 SK 인천 석유화학 사업장에서 열리는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수소경제 가속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는 수소 연료를 생산해 현대차에 공급하고 현대차는 SK의 수소 차량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지역 집값이 평균 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2월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택들의 평균 매매가는 8억 975만 원으로 처음으로 8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값으로 전월보다 1,234만 원 오른 수준입니다.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이 투자 위험 요소로 공정거래법을 지목했습니다. 쿠팡은 현지 시각으로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수정 상장 신청 서류에서 상장 주체인 미국 기업 쿠팡 주식회사의 한국 자회사인 쿠팡과 계열사들이 한국 법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로 명시했습니다. 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투자 위험 요소에 추가했습니다. 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아우디 전기차 이트론의 잘못된 주행거리 표기를 그대로 인증해줬다는 사실, 얼마 전 저희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조사해보니 아우디 측 제출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며 부랴부랴 주행거리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측에 대한 징계도 또 충분한 재발 방지책 마련도 없는 셀프 용서를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저온 상태에서의 주행거리를 허위로 제출한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 지난달 한국경제TV 보도가 나간 이후 조사에 착수한 환경부는 최근 이트론의 저온 주행거리를 환경부가 측정한 값으로 수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행거리를 잘못 제출한 아우디 측에 대한 인증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은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이 없었던 점에 대해 충전 주행거리는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배출 허용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충전 주행거리는 그 사안이 가볍고 아우디 측의 실수도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재가 힘들다고 본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 스스로 인증에 대한 권위를 깎아내린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옛날에 산타페 주행거리가 갤런당 미국에서 27km라고 했는데 26km로 정정된 적이 있거든요. 한국과 미국의 도로 상황이 달라서 실험하다가 데이터가 실수로 나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차량을 폐기할 때까지 매년 $80씩을 차주에게 주라고 이런 판결을 미국에서는 받았거든요. 충전 주행거리 이런 오류를 그냥 넘어간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책은 마련됐을까?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주행거리를 잘못 제출한 업체를 제재할 방안과 주행거리 검증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특히 이번 일로 환경부가 보조금의 척도인 전기차 주행거리를 직접 검사하지 않아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면으로 시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달라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요. 따로 저희가 미리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다 하질 않습니다. 당장 아우디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또다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환경부가 이를 그대로 인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환경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대신 이트론의 보증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보상책으로 사태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전기차 보조금과 직결되는 환경부의 주행거리 검증 과정이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관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 모두 부족했던 만큼 환경부가 과연 전기차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한 기업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 오늘은 더존 비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베인캐피탈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를 투자했습니다. 한 1,650억 원 규모라고 나와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사실 이런 투자 규모가 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더존 비존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네, 더존 비존은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런 걸 흔히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영어로 줄여선 ERP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 더존 비존은 국내 ERP 시장에서 국내 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까지 합산하면 한 만여 개의 기업이 이 회사의 ERP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존비존이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좀 주목을 받아왔는데 국내를 비롯해서 뭐 글로벌 입지도 생각보다 탄탄하네요. 네, 더존비존은 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기업에 판매하는 B2B 거래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네. 생각하셨던 것보다 이제 기업 규모 또한 클 수 있습니다. 규모는 시가총액 기준 3조 3천억 원 수준이면서 오늘을 기준으로는 코스피 8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더존비존 기업 정보를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는 인슈에 대한 이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베인캐피탈이 더존비존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한 건가요? 네,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베인캐피탈이 더존비존의 지분 4.7%가량, 주식수로 따지면 150만 주를 주당 11만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번 네. 딜로 베인캐피탈은 최대 주주인 모회사 더존홀딩스에 이어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사실 150만 주라면 뭐 어느 기업이든 적은 규모는 아닐 것 같은데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는 규모 아닙니까? 네, 그런데 150만 주는 기존 김용우 대표의 보유 주식이었습니다. 네. 김 대표는 더존비존의 주식 180만 주를 보유한 2대 주주였는데 30만 주만 남기고 베인캐피탈에게 넘긴 겁니다. 따라서 이번 딜로 다른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더존비존 측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 희석이 없고 대주주 경영권에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김용우 대표가 30만 주를 남기고 생각보다는 많은 양을 지금 넘긴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더존비존 측은 향후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존비존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도 늘고 또 이제 재택근무도 증가하면서 매출액 3천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런 외형 성장 시기에 대형 글로벌 사모펀드의 자산과 경험이 더해질 경우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난해 매출 얘기도 지금 짧게 해주셨고 실적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증권사에서는 지금 실적 전망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네,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6.7%, 15%가량 늘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각각 16%, 21%더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미 뭐 실적 전망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해외 진출까지 여기에 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면 더 기대를 가져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게 주주들 반응일 텐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네, 둘로 나뉩니다. 포털사이트 종목토론 게시판에 글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부터 전해드리자면 일단 김용우 대표가 자신의 지분이 약 1% 정도만 남기고 모두 넘긴 거잖아요. 네.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다는 부분에 집중하는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베인캐피탈은 단순 재무적 투자 역할뿐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돕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향후 큰 성장성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지만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베인캐피탈에 대한 기대 이렇게 두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베인캐피탈이 뭐 이 더존비존 이전에 우리 기업을 인수하거나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제일 잘 알려진 사례로는 휴젤이 있는데요. 네. 베인캐피탈은 2017년에 휴젤에 투자해서 휴젤이 중국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네. 또 베인캐피탈이 휴젤을 인수한 후 한동안 휴젤의 주가가 크게 부진했었는데 자사주도 사고 또 무상증자도 단행하면서 주가 부양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전 사례가 있다니 그래도 좀 다행일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 그래도 좀 정확한 반응이 이제 수급에서 나타나겠죠. 네, 그렇죠. 동향이 어떤가요? 네,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다가 외국인이 오늘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개인은 5거래일 연속 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상황은 뭐 지금 살짝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목표 주가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네, 유진투자증권은 14만 6천 원, KTB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14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존비존이 오늘 좀 마지막에 주가 힘이 빠지면서 좀 불안하셨을 텐데요. 사안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또 길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인적 분할을 한다는 소식 들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는 환경사업 부문을 분사해서 신설 회사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30일 주주총회가 이뤄지고 오는 5월 28일 분할 재상장됩니다. 분할을 위한 매매 거래 정지는 다음 달 29일부터 5월 27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인적 분할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게 분할의 인적 분할 또 물적 분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용어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차이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네, 인적 분할은 기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고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율대로 주식을 또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네. 즉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주주 구성이 똑같고요. 기존 주주들과 분할되는 회사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다시피 이제 에코프로의 인적 분할 비율은 83대 17이고요. 반대로 물적 분할은 혹시 전에 LG화학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뭐 저희도 사실 국민청원 올라온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적 분할은 신규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떼어내는 방식입니다. 네. 기존 주주들은 이제 새로 탄생하는 기업의 주식과는 무관하고요. 이 때문에 LG화학이 배터리 이제 사업을 불적 분할하기로 했을 때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는데 그걸 떼어내면 어떡하냐라는 반발이 거셌던 겁니다. 맞습니다. 뭐 사업을 사실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 두 가지 옵션을 놓고 본다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인적 분할을 더 좋아하겠네요. 네, 보통은 그렇게들 인식을 합니다. 또 에코프로가 인적 분할을 지난해 11월 6일에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후로 기관이 1,240억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38%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할을 이제 왜 하는 건지 목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네, 에코프로 측은 환경사업 영역을 전문화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이 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주가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만 해도 한 3% 넘게 올라오는 모습 확인을 해봤고요. 장기적으로 봐도 지금 고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분할까지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투자하는 게 좀 늦은 게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의 판단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따져볼 수 있는 게 증권사들이 보는 적정 주가겠죠. 네. 최근 에코프로의 적정가를 제시한 곳은 주요 증권사 중 하나금융투자가 유일합니다. 하나금투의 적정가는 7만 5천 원으로 따져보면 오늘까지 한 13%가량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 넘게는 상승 여력이 좀 충분히 남았다고 보는 거네요. 네, 또 하나 더 따져볼 수 있는 게 분할 후 회사의 가치입니다. 이번에 분할 회사의 기업 가치를 시장에선 7천억 원, 또 7,5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 지주의 적정 가치는 1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근데 현재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1조 9천억 원은 되는 회사인데 현재 1조 4천억 원 정도의 가치만 인정받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에 따라서 메리츠 증권은 거래가 정지되는 다음 달 29일까지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원을 향해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주가도 그렇고 회사의 가치도 그렇고 좀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게 증권사들 시각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인적 분할했던 회사들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란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네. 메리츠 증권에 따르면 이제 보시다시피 분할기일 8주 전에는 13%대의 상승률을 보이다 5주 전에 이제 접어들면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것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빠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가에 대한 평가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 저희가 아직 신설 회사에 대한 얘기를 못 나눴어요. 네. 그래도 좀 짧게 듣고 마치도록 하죠. 네, 이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에코프로 HN으로 불립니다. 네. 사업은 이제 케미컬 필터나 온실가스 분해, 대기 방지 시스템 등으로 나뉘는데요. 최근에 ESG가 이제 산업 트렌드로 자리 잡았잖아요. 네. 증권업계에선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의 ESG 경영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온 더존 비즈온 그리고 에코프로 기업 이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몇 번 버스, 메타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핫한 분들은 몇 번 버스 타는지 아십니까 혹시?
메타버스입니까, 설마? 네, 맞습니다. 네, 아재 개그인데 역시 네, 오늘도 잘- 역시 어김없이 아재 개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가 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맞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바타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데를 보면 VR 기기 같은 거를 쓰고 나서 현실에서는 내가 뭐 뚱뚱하든 날씬하든 내가 원하는 모습의 아바타를 통해서 그렇게 가상현실을 사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이란 의미의 메타와 현실 세계를 나타내는 유니버스를 합친 그 합성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가상의 공간으로 더 확장된 현실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도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싸이월드가 있는데요. 싸이월드가 바로 이 메타버스의 효시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아십니까? 게임을 알고는 있습니다. 네, 앵커가 네. 게임을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이용자들이 좀 시청자분들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시는군요. 예. 네, 축구 선수 알리도 이 게임에 중독돼서 여자친구랑 헤어질 정도로 굉장히 중독성이 높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총 쏘는 게임인 동시에 좀 가상현실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방탄소년단이 여기서 안무 영상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고요. 또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가수가 여기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1,000만 명 이상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뭐 해보진 않아도 알고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네. 콘서트를 그냥 영상으로 보는 거랑 이렇게 뭐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보는 거랑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내가 아니지만 내 아바타가 공연장에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네. 바로 앞에서 아바타가 스타의 춤을 따라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아바타와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좀 과장되고 가능한 장치들로 좀 꾸며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에서 아바타는 일반 아바타에 비해서 10배 이상 컸고요. 또 트래비스 스캇 아바타가 신고 있었던 나이키 신발은 또 판매량이 이후에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도 한다는 점이 다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마블이나 스타워즈 같은 유명 IP 같은 경우는 여기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키에서는 뭐 신발 같은 것들도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 CEO는 우리의 경쟁자는 디즈니가 아니라 이 포트나이트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한 플랫폼들도 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플랫폼 안에서 게임을 직접 만드는 로블록스가 좀 꼽히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바타로 블랙핑크의 팬 사인회를 했던 네이버의 제페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상업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근데 일례로 전기차에 투자할 때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곳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2차 전지 같은 관련 업계에도 투자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의 방법을 좀 메타버스 투자에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한국투자증권은 유니티 소프트웨어와 페이스북 등을 추천을 했는데요.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이런 게임 엔진을 직접 제작하는 회사고, 이 게임에 쓰이는 VR 기기를 만드는 회사, 오큘러스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페이스북이죠. 또 엔터사가 메타버스 공연 등을 통해서 수익성을 내고 있는 만큼 이 KB증권은 YG 등을 추천 종목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강남은 믿지 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연예인 강남은 아닐 테고. 네, 맞습니다. 네, 집값 상승의 진원지하면 강남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자고 나면 수억씩 뛰는 가격에도 강남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 강남 입성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칫하다가 강남에서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에 닥칠 수가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강남에서 집을 샀다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네. 무슨 일입니까? 일단 광진구 얘기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가 지난해 8월에 17억 6천만 원의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신고가 됐습니다. 두 달 전 거래가보다 2억 6천만 원이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이후에 그해 12월 말에 17억 8천만 원에 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거래 가격보다 2천만 원이 더 높았던 거래 가격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 이전 8월 거래가 돌연 취소가 되면서 이게 호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 거래가를 시세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높은 가격에 집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광진구는 물론이고 강남에서 특히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광진구도 뭐 강남은 아니지만 강남에 근접해 있긴 하죠. 네. 실거래가 취소 때문에 이게 뭐 일종의 뭐 시세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어떤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이런
실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굉장히 피해자가 많은 것 같은데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취소된 거래가 신고가 거래였던 사례가 서울에서 특히 많았고요.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집중적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보통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부터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게. 일단 부동산 계약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좀 공개 시스템에 올려야 되는데요. 문제는 거래가 취소돼도 이거를 소비자가 알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신고가를 기준으로 집주인들이 호가를 불러서 집을 팔게 되죠. 그런 만큼 시세는 자연스럽게 허위 거래에 의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집값이 높이 오를 때는 더욱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소 신고 자체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신고를 해도 일반인들이 그걸 알기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네요. 네. 적발되면은 처벌을 좀 강하게 물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허위 신고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가 되는 게 전부인데 사실 저한테는 큰 돈이지만 강남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죠. 네. 지난해 개정된 법에서는 해지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거래 당사자가 만약에 11개월 후에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1년 이상을 좀 신고하지 않은 채로 둬도 되는 셈입니다. 또 해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등기 확인 등의 사후 시스템이 없어서 가려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취소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기는 했는데 뭐 검증 절차가 좀 부실하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선의의 피해자까지 나타난다고 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막 같은 집을 수억씩 차이를 내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다 이런 경우가 뭐 허위 거래였다고 볼 수는 없겠죠. 뭐 단순 변심도 있었을 거고 뭐 정보가 잘못돼서 수정되는 조치들도 있었겠지만 네. 서울 등 집값이 좀 뛰는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만큼 좀 의심을 거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특히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국토부가 3개월 동안 좀 집중적으로 관련한 단속에 나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적과의 동침이네요. 네, 적과 동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누구랑 동침한 적이 잘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적으로 좀 상정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일본 소프트뱅크의 계열인 야후와 또 한국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경영 통합을 좀 한다고 합니다. 두 회사가 이렇게 적과의 동침을 이룬 선언한 배경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국 회사와 일본 회사가 손을 잡았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죠. 네, 합작사의 이름은 A홀딩스로 3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양사는 공평하게 똑같이 지분이나 자리도 반반씩 나눠 가졌는데요. 구조를 보면 A홀딩스가 G홀딩스를 지배하는 구조고요. 이 아래 라인 메신저나 야후 포털 같은 일본 내 사업들이 좀 위치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라인은 SNS고 야후는 포털인데 네. 이 두 회사가 손을 잡은 배경이 있습니까? 사실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또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의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 회장의 경우 뭐 워낙에 글로벌 투자자로 유명하고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의 경우는 지금 직책이 글로벌 투자 책임자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글로벌 투자에 집중했던 상황입니다. 요즘 뭐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심한 상황에서 뭐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생존의 길을 모색하겠다 이런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글로벌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군요. 네.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된다면 시너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당장 첫 번째로 시너지를 내는 것은 커머스가 좀 꼽히고 있는데요. 네.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는 기술이 일본에 수출돼서 그 G홀딩스가 가진 일본 내 사업 전부에 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또 G홀딩스는 앞으로 5년간 인공지능 기술에도 5조 넘게 투자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이제 오픈몰을 열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이죠. 네. 물류나 데이터 분석 같은 걸 좀 지원을 해서 창업자들을 좀 키우는 방식으로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본에 수출이 된다 이런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네이버가 사실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아시아 시장에서 뭐 금융이나 의료, 음식 배달 사업 같은 것들을 좀 한국 외에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최근에 일본의 음식 배달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게 야후와 라인의 서비스와 결합될 예정이고요. 또 라인의 원격 의료 서비스가 합작사의 주력 사업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적자 규모가 확대됐던 라인이 좀 부담을 덜면서 네이버의 투자 여력도 더 생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라인을 네이버 실적에서 제외가 되면서 네이버의 당기 순이익이 176%가량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간편 결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네이버 페이 이런 네. 것도 좀 같이 합작해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금융 서비스 같은 것도 함께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잠재력이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 소식이 오늘 주가도 올랐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가
지수가 오늘 장 초반에 4% 가까이 오르면서 기대감을 좀 보인 상황인데요. IBK 투자증권은 네이버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분기당 1,000억 원 이상의 지분법 이익이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서운한 글로벌 뉴스입니다. 최근 여러 제약사들의 다양한 백신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가운데 여전히 백신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입니다. 이 멕시코가 미국에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미국은 우리 국민이 우선이라면서 인색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양국 정상의 화상회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와 백신을 나누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백신 지원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모든 미국 국민의 백신 접종 완료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일단 그 목표부터 달성한 뒤에 타국 백신 지원과 같은 추후 단계를 기꺼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분쟁에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지난주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 내 10년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결정이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백악관에 제출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백악관에 개입을 요청한 것은 ITC의 결정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정책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쿠팡 상장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에서 기업 공개를 통해 최대 4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쿠팡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기업 공개로 주식 1억 2천만 주를 주당 27달러에서 30달러 사이로 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공모 희망가 상단을 기준으로 한 자금 조달액은 최대 4조 원에 달하고 그렇게 산정된 쿠팡의 기업 가치는 510억 달러, 우리 돈 57조 원이 넘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기업 공개가 진행된다면 쿠팡은 뉴욕 증시 아시아 기업 역사상 4번째로 큰 규모의 기업 공개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전 세계 가상화폐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는 중국의 채굴 광산들이 조만간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린서에 따르면 미국 네이먼구 자치구의 발전계획위원회는 최근 관내 가상화폐 채굴장을 4월 말까지 전면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채굴장의 전면 폐쇄를 공개적으로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에너지 절감이라는 과업의 목표 달성이 채굴장 폐쇄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공모청약 이틀째를 맞이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에서 샘플한 여는 총재 연설과 함께 2월 미국 내 자동차 판매 통계가 발표되고 중국에서는 차이신 서비스업과 종합 PMI 지표도 발표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경 예산이 오늘 결정됐습니다. 지원금이 업종마다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기준 때문에 벌써 말들이 많습니다. 피해가 큰 업종을 두텁게 지원한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지역마다 또 사업장마다 서로 다른 사정들이 고려되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천문학적인 세금을 활용하면서 설마 경제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정부가 예상되는 부작용 이상의 이 실물 경제 회복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번 재난지원금이 선거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재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